순서상으로 보자면 클림미가 먼저. 네, 클림미는 2013년도에 촬영했습니다. 2013년?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없는 것처럼이 2014년도에 촬영을 했고요. 사실 촬영한 걸 완성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여기 MMC에서 처음 상영을 극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지 다들 궁금한데, 일단 순서상으로 클림미가 이제 그 이물감이 아주 강한 작가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작품에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저는 이제 미리 좀 봤는데, 갑자기 이 질문부터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집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부분들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 없는 것처럼에서 월풀 세탁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그분의 몸을 이렇게 훑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게 클림미에서 처음에 그 아주 멀리서 떠도는 소리, 한여름에는 늘 바깥에서 뭐 계란이 왔어요라는 소리만큼이나 늘 듣게 되는 게 그 중고 가전 물건 사러 다니는 그런 그 트럭에서 나는 목소리인데, 클림미에서도 보니까 운전하는 그 중고 가전 그 남자분 사실은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지만 여자분으로 안 보이는 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클림미에서는 그 중고 가전 트럭 그분은 이 컨텍스트에서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떠도는 어떤 소리로 잠깐 들리는 걸로 족한데, 갑자기 그분이 중간에 버젓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의 얼굴을 꽤 오래 비춰주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딱 언어가 안 떠오른 상태였는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되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되게 주목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잘 본 건지요? 아닌가요? 클림미에서는 어쨌든 저는 그 작업을 저의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게 오프닝 처음에 이제 그냥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리는 소리를 이제 엔딩 시퀀스에서는 주목을 하도록 설계를 한 건 맞고요. 그 우리는 없는 것처럼에서는 그 세탁소에서 일하신 남자분 말씀하신 건가요? 그 양준영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네. 오랫동안 라디오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틀었을까? 감독님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일까? 이거 약간 웃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게 꽤 긴 어떤 시퀀스인데, 어쨌든 그 남자분의 얼굴을 그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밀착된다,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둘이 저한테는 어쨌든 두 개의 이 허무맹랑하게 그 어떻게 보면 엮인 것 같은 아주 느슨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방식의 어떤 편집 안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클림미는 일단 이제 직접 감독님이 체험하셨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데가 되게 지저분하네요. 그런가요? 네, 일단 그러니까 시설이 참 열악하구나. 바가지도 없어서 페트병을 잘라서 그걸 바가지처럼 써야 하는, 그렇게 그걸 이제 보통 우리
감독님 같은 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열악하다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혀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보다. 분명히 환승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역했던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거기 머물면서 사는. 근데 이제 실제 체험하신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주로 그 청소 이쪽 일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법무부 복지공단이란 곳은 예전에는 갱생원이라고 불렸던 공간이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이 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분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주거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 이제 거기에 생활관에서 숙식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긴 지역마다 시설의 퀄리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서 수원에 있는 거기 복지공단에서 뭐 취업 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페트병을 잘라서 쓰는 거는 이제 감옥 안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 습성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도 그것들이 아직은 곧바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실제 복지공단에서 촬영을 한 공간은 사무실밖에 없고요. 생활관은 이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했고 암 환자들 요양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유사한. 네, 공간은 비슷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유기적인 연결고리들이 거의 끊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으로는 되게 불친절한 어떤 텍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그 장면 예를 들어 병철이 그 두부를 먹을 때 그 준영은 참외를 먹잖아요. 네. 이렇게 그 장면에서 그냥 궁금한 건데 준영이 먹는 참외는 밖에서 갖고 온 사식? 근데 법무부 복지공단 어쨌든 바깥 공간이라서 먹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사가져서 그러니까 두부와 이 참외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요건 어떻게?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은 저도 잘 못했고요. 보통 밥 먹고 나면 과일을 깎아서 먹잖아요. 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 두부는 되게 뻔하잖아요. 열심히 잘 살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죄를 뉘우치겠다 이런 어떤 사회적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여름 달디단 참외 되게 참 잘 선택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원래는 수박을 하려고 했는데 수박을 먹고 해서 참을했어요. 수박으로 가면 또 예. 근데 지금 한 30대 정도 됐을 것 같고 병철은 준영은 한 20대일 것 같고 뭐 자전적인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은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해명을 하고 싶어요. 네, 자전적인 영화라고 그러니까 기획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 와서 나와서 그 공간에서 체험을 한 건 있지만 영화 속에 보이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제 경험에 기반한 건 사실 그 창밖으로 들린 소리를 들은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자전적인 영화라는 수식어를 얻게 돼서 좀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아무튼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청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 여름 정말 더웠고 저도 집 앞에 내놓는 그 청소
뭐죠?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구데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구데기들 이거 구데기가 더러운가? 막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여름 너무 더웠고, 그러니까 청소부들이 갖고 가기 전에 이미 부패하는 상태였었고,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딱 한 마리의 구데기로 끝나서 되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구데기 다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강상우 감독님이 그 중에 한 마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남자, 그러니까 누군지 별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아주 오래전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전혀 적응할 수 없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친구들한테 또 편지할게라고 말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정말 결국 어떻게 보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것 같은 사내와, 그다음에 외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데이트 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거기서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그다음에 재밌는 일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노랑머리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또 어떤 사회적인 그 공간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두 남자가 한 방에 있는, 그리고 그 옆에 구데기가 있는 이걸로 끝나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한테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 그냥 같이 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전달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도하신 건? 네, 당연히 의도했으니까 그렇게 찍었고요. 네. 구더기는 그냥 단순한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밤 동안 열심히 이제 쓰레기를 나르고 집에 돌아와서 보면 옷 안에서 구더기가 몇 마리씩 발견이 된다고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각을 했던. 근데 병철이도 청소과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준영의 몸에 묻어 있던 것이 병철이를 통해서 병철이 이쪽으로 귀여운 걸로 봐야 되죠.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이 구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범죄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떠돌이 중고 가전 제품을 모으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010 뭐 이렇게 되는 그 소리가, 그 복지공단 또는 갱생원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셨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 느낌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했던 어떤 영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경험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자전적이다 그건. 네, 그것에 한해서 제가 안에 있을 땐 전 여주 교도소에 좀 거의 말미에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서 1년 정도? 1년? 네,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농촌 밭들하고 멀리서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하여튼 차 다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안에서 뭐 TV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있고 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서 처음으로 밖에 나왔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첫날 낮잠을 자는데 들려왔던 동네 소리들, 네, 그 중에 그게 중고차 소리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과일 트럭 소리였을 수도 있고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굉장히 생경했어서 거기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시간상으로 여름은 어쨌든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이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침투 가능한 것들이 되는 어떤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감독님이 잡아내는 방식이 그런
모든 공간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디든 가는 그런 중고 가전 트럭의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서 얼굴을 보니까 그 여자는 그런 여자더라. 그러니까 되게 퀴어한 또는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저도 아까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손에 올려져 있는 구데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을 수 없는 에 가까운 거였는데 어쨌든 직물적으로 내 눈에 보인다는 것과 그 보여진 것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것 사이에서 그런 느슨한 연결고리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작업이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지는 것과 그 보여지는 것들이 연결되는 방식들 사이에 어떤 내적 안정성이 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감독님의 작업 이번에 봤고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빵에 갔다 오신 분은 제가 이제 살아생전 처음 보는데 굉장히 용기백배한 분이신데 이렇게 부드럽고 여리고 아우팅을 하셨네 방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태어나서 처음 뵀는데 바깥에서 제 영상 되게 불친절하죠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내 영상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은 어떻게 평상시에 정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든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불친절하죠, 무례하죠, 오만하죠. 사실 저는 생계를 위해서 친절한 촬영들을 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준 것과 조금 다르게 친절한? 아니면 이 작업도 사실 친절한 작업이다? 아니요. 이 작업은 클리미는 굉장히 불친절한 작업이고 그때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속에 보여진 인물들의 다가가는 거리라던가 태도 같은 게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작품마다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가변적인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최근작은 좀 더 친절해졌다? 아니요. 이건 제 연출 작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촬영 감독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다른 다큐 작업들을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냥 딱딱딱딱 보여지는 곧바로. 근데 감독으로 아무튼 역할 놀이를 바꿀 때는 그때 다른데. 작업에 따라서 그 태도를 조금 자유롭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항상 나쁜 작업은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좋은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맞는 거리를 찾는 게 항상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클린미가 그 생경한 또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매혹적이잖아. 왜 떠도는 소리들 그러니까 그 트럭이 그렇게 그 전 방향으로 흘러다니면서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모르는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저 영상 속에 있는 병철이나 준영도 사실은 떠돌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곳과 저곳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공간인데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혐오 시설이고 그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소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떠도는 또는 어떤 그 약간 현실에서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마지막 구대기에서는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또는 구체적인 그냥 구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또는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 뭐 그걸 어떤 환유의 방식으로 확장시킬지는 사실은 갑자기 끝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작업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쟤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실은 보여진 모든 것들이 저 구데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대한 거를 계속 반복해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많이 제가 쓰진 않았는데 오늘 새롭게 보인 건 아무튼 저 참외 되게 달달했겠다. 되게 맛있었겠다. 그리고 자르는 방식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일부러 그렇게 자르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역할을 한 민창기 씨가 네, 되게 특이하게 칼질을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참 Like We Are Not Here라고 하는 그다음 작품인데 오늘 이제 먼저 보여준 이 작품도 화순고하고 광주 북일군가요? 둘이 지금 야구 경기를 하고 있고 저 뒤쪽에 뭐라 해야 되죠? 3번 번호를 달고 저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야구 문법에서 그런 애를 보통 경기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이죠. 순번은 3번이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포커스 아웃된 상태에서 저쪽에 있던 친구를 보여주다가 위로 올라와서 교보생명으로 가고 교보생명에서 교보생명 보험 설계사로 가고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월풀 빨래방 아주머니로 가고 그 월풀 빨래방 아주머니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계를 넘는 거죠. 감독님을 바라보죠. 네. 그죠?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텝 영화나 어쨌든 다큐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찍어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되게 느슨한 근데 그게 이제 영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3번 등판 번호를 갖고 있는 애가 그때 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제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를 유령 취급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가리키는 거를 계속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월풀 아주머니가 감독님 쪽으로 아유 이거 제게 차 식어서 어떡한데요?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년들 셋. 그 사이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월풀 빨래방 아주머니까지의 어떤 고리는 느슨하지만 이어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년들 연습생들 걔네들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규칙을 예. 물론 뭐 와이낫 이러면 뭐 저도 네 아무런 연관은 극 중에서는 없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처럼 해서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2014년도에 광주에서 리미니 프로토콜이라는 유럽 아티스트 그룹의 공연을 다큐멘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참가자분들이고요. 네, 이제 그런 연관이 존재하긴 하고 사실 그냥 내적인 어떤 논리로만 생각해봤을 때는 주옥 선생님이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굳이 그 논리의 규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큐사인은 드린 건데 그 큐사인과 상관없이 넘어오신 거로 봐야 되나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맞아요. 말투가. 네. 항상 마지막 이제 쇼트에서 제가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저희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 말씀을 모든 출연자분들께 드리는데 주옥 선생님께서 그걸 깨고 저희한테 말을 걸어오셔서 어쩌지 하면서도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틈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광주 사투리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나왔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인가요? 그 친구들이 네. 되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지 알겠어. 너무 우울해라고 얘기하던데 이 노래도 광주 무슨 공연 뭐 네. 여기서
들렸던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 연속 이어지길래 봤더니 와 기타 연주도 좋고 아까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공중파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독점 문화 안에서는 광주에 그렇게 대단한 뮤지션들이 있다는 건 이번에 또 감독님 때문에 사실 알게 됐는데 이 노래도 좋고 다른 노래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의도적으로 선정한 거 아닐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 네, 전혀 의도적이진 않고 그냥 듣고 있길래 찍었어요. 때문에. 네.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 그 다음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튼 뭐랄까요 기억되고 읽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자리를 잡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밀려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만들어내는 감독님 작업 방식이 노래하고도 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이 그 아이는 이름도 아실 텐데 이제 저희는 모르는 거고 춤 연습을 하고 뭔가 걔는 댄서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비보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들 연기를 하고 싶어서 배우를 지망하는 고등학생들이었고요. 고등학생들이요. 네, 지금은 광주의 한 극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월풀 빨래방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저기 이제 이미 자기가 문법을 자기 걸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그 아주머니의 남편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는 아주머니가 차 마실 때쯤에 사실은 철문 닫히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조선대 근처 월풀 빨래방 부부이신데 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빨래방이 그런가요? 그 TV를 보시는 곳이 원래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래서 아무튼 와이낫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무튼 뭐든 다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남편분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양준혁 씨 인터뷰 나오는 그 장면 왜 이렇게 길게 찍었어요? 되게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 그냥 야구를 보고 계셔서 야구를 보고 계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운드는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선택하는 데에는 영화의 다른 장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그 사운드를 아마 썼겠죠. 약간 웃기는 장면으로 봐야 되나 그 대사들이 그들이 나누는 멘트들이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뭐 나이듦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이와 세탁소 아저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둘 사이 어떤 관계로만 이 화면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처럼 해서 둘이만 살짝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되다가 이제 툭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 건 없나요? 늙은 남자와 10대 소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전에 춤 연습을 할 때 이제 그 처음에 춤을 좀 잘 추는 분은 박선우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영민 군이 춤을 항상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게 있고 어쨌든 이것도 약간 클리미처럼 하루라는 시간에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제 교대를 하시거든요. 주옥 선생님이 낮에 일하셨다가 저녁에는 남편인 민 사장님이 일을 하시고 또 아침에는 영민군이 학원에 가기 전에 아침부터 오전까지 주유소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네, 그 이해하는 굳이 뭐 이해를 위한 사실 영상이라고 보여지기는 좀 저는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되게 많은 영상을 참 좋아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Like We Are Not Here 우리는 없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클림미가 갖고 있는 그런 그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가 없는 것처럼이 더 좋았었는데 그래서 후반부 거의 끝날 때쯤 이것도 갑자기 끝나는데 뭐라고 어떠셨어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부부 그다음에 오토바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 나온다 이제 그 딸깍하고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화에서 사용할 어떤 필름으로서 작동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영상은 갑자기 끝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잘려나갈 어떤 필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메인 스트림 또는 본 상영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어떤 뒷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하다. 참 저로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 작품 다 위로라는 단어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그냥 좋다, 좋다, 참 좋다 이랬는데 앞에서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냥 그 어줍잖은 반응으로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강상우 감독님 작품 아까 이제 자전적이지 않으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잘못된 게 맞아요. 맞는 것 같고 어떤 사실성을 보여주는 거에 새로운 어떤 그 방법론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감독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의 어떤 작은 부분들이겠지만은 그런 걸 어떻게 엮을 수 있느냐, 엮어서 영화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방법론이겠는데 그게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본능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막 논리적으로 뭐 자루 재듯이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작업을 했을 텐데 그 어쨌든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봤던 어떤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의 느낌, 또 일상을 어떻게 캐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편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들이 A, B, C, D가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처럼 조금씩 이렇게 끊어놓는 그런 편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점에 유의해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또는 촬영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그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든가 뭔가 본인만의 어떤 훈련법이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촬영할 때는 어땠고 또 편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려고 하는지. 네. 덧붙이자면 저도 되게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빼기의 방식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의식적이라는 거잖아요. 배운 것들을 안 하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느낌이나 또는 오히려 그 자의식보다는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이제 저는 방점을 찍었는데, 이게 만약 빼기의 방식의 어떤 자의식의 개입에 의한 영상이라면 이렇게 떠도는 어떤 느낌들,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단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반복적으로 바깥에서 들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긴 한데
이 영화가 빼기의 방식인지 아니면 확장의 방식인지 클림미에 대한 질문. 둘 다.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스크립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촬영에 임하는 태도가. 어쨌든 클림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할 때 시나리오 미리 적어놓은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촬영 감독님이랑 함께 콘티를 짜서 촬영을 했던 순간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는 없는 것처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준비나 연출이 있다면 그냥 저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라는 말 말고는 별다른 연출은 없었거든요. 어떤 노래를 들어달라거나. 예. 또 하나 있네요. 족 선생님하고 보험 설계사 선생님한테 서로 전화를 걸어달라라는 연출을 하긴 했네요. 예. 그런 거친 어떤 부탁 말고 이제 세세한 어떤 디렉션 같은 걸 줘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촬영할 때는 얻어 걸린 것들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찍혀진 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촬영을 마치고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를 같이 스태프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클림미는 어쨌든 정해진 회차 안에 시간 동안 미리 프리 때 논의된 콘티를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되게 그 영상 내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스스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말투나 영상 안에서의 말투나 되게 사람들에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걸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참 잘 다가가겠다. 조 선생님이라고 하는 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지금 월풀 빨래방 사장님인데 여사장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제가 자주 들었던 표현이라면 그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리고 그 말이 되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마치 촬영장에서는 그 조 사장님, 여사장님, 주옥 선생님. 네, 조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주옥. 네. 주옥. 조 씨가 아니라. 주옥. 네. 예.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이란 말을 붙였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선생님으로 대우할 것 같은 분이셔요. 좀 본인은 피식거렸는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목소리와 이 표정으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미 그 포석을 깔고 가는 되게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아닌가요? 전혀?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하고 정확한 계산하에서 저는 사실 아까 문 닫아달라고 할 때 되게 내가 짜증을 너무 많이 냈구나 라고 생각을 좀 언성이 높아졌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열고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데 문을 안 닫고 가시니까 좀 제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혀 화난 목소리를 안 들리는 그러니까 참 진짜. 문제죠. 화가 났는데도 상대에게 저한테는 화난 걸로 안 들리고 되게 예의 바른 또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적절한 표현은 그래서 비전문 배우들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사실 영상 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상우라고 하는 사람의 확장인 거잖아요. 또는 사람들이 이 강상우 감독이 화면 안에 들어오면 강상우처럼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년들도 그렇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또는 표정 이런 것들이 강상우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반복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순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유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다음 또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감독님 스스로가 갖는 어떤 프라이드 같은 거 있으세요? 누구나 예술가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좀 거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재밌는 작업을 하고 싶고 종종 제 작업에서 재밌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재미가 어떤 되게 보편적인 의미,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재미랑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재밌는 걸 볼 때 재밌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런 게. 그래서 좀 뭔가 엄밀한 의미의 어떤 형식 실험을 하는 감독이라는 느낌보다는 정서를 나눠주는 어떤 그러니까 정서, 감정, 정동 막 이런 말들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 그 단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다음에 닫으려 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그렇다고 뒤죽박죽도 아니고, 근데 뭔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그 벌레가 나올 때 몇 분은 아마도 좀 소리 질렀죠. 아까 누가 하는 소리 좀 있었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손바닥에 올려준 구데기라고 하는 건 손바닥에 올려준 송충이만큼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건가요? 현실에서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되면 저게 시체라는 느낌도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죽었냐고. 많은 경우 구데기가 있으면 그건 시체라고 하는 건데, 청소부에게 있어서 구데기는 그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더기. 그러니까 시체, 구더기가 있는 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죽은이라고 하는 거와 등치되는데, 물론 청소부는 마치 두 번째 영상처럼 없는 것처럼 존재해야 되는 그런 환경 미화원들도 그렇긴 한데, 동시에 갱생원도 그렇고 막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손가락 튀기니까 안 죽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밖에서 질문을 미리 했는데 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않으셨고, 동시에 화면이 친절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병철이가 그 옷빈으로 자기 그 문신 지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 다 이해하셨나요? 그 부분?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에 대해서 아까 불친절하게 재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물론 영상을 찍고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자꾸 질문을 받다 보면 내가 그 장면을 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감독들, 특히 이런 느슨한 작업을 하는 감독들은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인터뷰에서 거의 기억을 조작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근데 그 아까도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친절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다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감독에게 묻는다면 나는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연출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라버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이분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 어떤 자연스러움 아닐까? 편안함 아닐까? 그래서 재밌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도 논리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는 사람, 뭐 수학자의 재미보다는 뭔가 그 멀리 있는 이미지들을 연결할 때 거기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은, 노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재미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 불친절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클리미를 이제 그 뭐 감독 스테이트먼트에도 썼지만, 이제 제가 그 복지공단 다니면서
또 범죄자들이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 개봉 극장에 걸리는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감옥에 나와서 뭐 새 출발을 다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시 범죄에 빠져든다는 그런 이야기와 제가 이제 눈으로 매일매일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너무 격차가 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클림이 작업에서는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친절한 다큐멘터리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제대로 보여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불친절한 영화에서 그 병철이의 지금 이 영상 안에서의 전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쭈르륵 나온 게 다 병철이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김병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뜨는 거고 그건 일부러 정해 두진 않았지만 이 오랫동안 살다 나온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예. 향후 병철이는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갔나요? 영상의 병철이는 글쎄요. 근데 뭔가 낮에 편안하게 시끄럽지 않게 잠을 자고 싶어서 저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잠을 잤다라고 설정을 했고 뭐 두 사람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출소하고 나온 뒤 하루 뭐 이틀 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그거에 엄청난 대해서는 거 아닌가요? 네. 노인과 있었던 준영이가 네. 사실 병철이는 독방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 네, 자던데. 혼자 배정을 받았던 방이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공간 안에 젊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떨어져 있던 두 젊은 사내들이 한 방에 있게 된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암시는 너무 과잉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공간 변화는 엄청난 것 같은데 그 공간 변화를 일으킨 건 준영이죠. 그건 잘 영상.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둘이 공을 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촬영을 준비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만에 나온 사람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그렇게 급속도로 이룬다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뭐 저 영상에서는 뭐가 들어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이 있었다면 또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병철이를 보면 결국 다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문득 아까 그런 건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이제 여러분도 질문 한두 개는 더 준비 갖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냥 요즘 여중생들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뉴스를 사실 잘 안 봐가지고 어떤 아니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네. 그 부산 뭐 전국에서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중생들 가해 피해 얘기들을 감독님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사실 그 모르시죠? 디테일한 케이스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걸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김군 장편? 네. 장편 독립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 김군은? 장편 다큐멘터리가 될 것 장편 같습니다. 다큐. 네. 그걸 올해 완성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5.18에 대한 거라고 해서 아까 제가 5.18은 감독님한테 뭔가요? 그랬더니 이미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83년생이면 3살 태어나기 전에 광주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지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서 저 어렸을 때부터 안방에 부모님 방에 그 광주 그날이라고 김영만 기자님이 찍은 그 광주 사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사진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중생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그게 지금 그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지금 뒤집힌 상태에서 또 뭐 어쩌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할까 아니면 지금도 함부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방식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고, 광주에 대한 5.18에 대한 83년생 감독의 영화 대단할 것 같네요. 누군가는 택시 운전사를 본 다음에 되게 이렇게 저는 안 봤는데 택시 운전사를 본 어떤 분은 천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되게 세게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어서 1000만이든 1000만 이상이든 영상이 5.18을 재현하는 방식,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실화하고 현장에 들어간 어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본데, 이미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반가웠고 고맙더라고요. 예. 질문 관객석에서 한 분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봤는데, 감독님께서는 의도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 이제 참외 깎는 그런 것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칼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향후에 어떤 그 범죄적인 어떤 암시 뭐 이런 것까지 느껴지게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이상 없이 넘어가긴 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그 친구의 그냥 칼질의 습관이라고 그냥 얘기하셔 버리니까 저게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수박을 써는. 저 아무튼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그게 좀 강하고 어떤 암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 닫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예,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어떤 감독이 아니라 뭐 이 관객, 그러니까 어떤 짜여진 각본일 뻔히 알면서 보는 우리 관객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던 그 이제 케이블 TV 그 기사분 영상이요. 예, 그거 다른 감독님 겁니다. 다른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오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야 될 포인트가 없어졌네요. 예. 그냥 해주셔도 누구를 말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게 극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도 극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서 뭔가 배우는 아닌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연출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등장인물들의 그런 긴장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요즘에는 그 폰카메라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 찍을 때도, 아무리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 찍을 때도 그 카메라가 아주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가 그 사람이 연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카메라 없을 때랑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평소에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픽션인지 보다가 그 마지막에 그 감독님
감독님 대사인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알았는데 저희는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뭔가 다 설명이 되면서 약간 그 제목이 그런 반전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반전처럼 뭔가 깨지는 그런 저는 그 부분이 재밌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토바이 타고 그 대문 이렇게 닫아주신 사장님이 그 저희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깨고서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그 상황이 그것처럼 이 작품 안에서도 제가 질문을 잘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이런 다큐멘터리인지 극영화인지 뭔가 틀을 깨는 제목 같다고 생각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다큐멘터리 감독하실 때 어떤 그런 연출된 상황, 픽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분들 생활 모습을 찍지만 그런 어떤 픽션적인 연출, 저희는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어떤 허구적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 연출하실 때 다큐멘터리랑 그런 픽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절하시는지 평소에 그 촬영할 때 그 생각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뭐 명확한 답이 없어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큐멘터리라고 불리우는 영역의 영화들이 있고 픽션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의 영화들이 있고 그것들을 만드는 작업 방식은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는 상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적하는 기자가 뭐 검찰청 건물로 들어간다라는 장면을 찍을 때조차도 어쨌든 연출이 들어가 있는 거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이제 그 움직임을 선택을 할 때도 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다는 점에서는 픽션 영화와 동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과연 그게 답이 있을까?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거기서 재밌는 작업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객석에서 질문도 나왔고 이제 다 형식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시간도 됐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어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클립미에서는 어쨌든 그 트럭 운전사 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장 여자 같은 느낌 또는 뭔가 그 어쨌든 퀴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 리터럴 하면서 메타포적인 그 사이에 그 이미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클립미는 그런 어떤 실제로 퀴어인 또는 게이인 어린 20대 남자 아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화면에 전면에 배치를 한다면 Like We Are Not Here는 사실 퀴어성 이런 거는 전혀 사실 그 메타포로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서 다큐를 만들어낸 걸로 볼 수 있는데 퀴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질문인데 퀴어가 메타포로 작동할 때 예를 들어 저는 Like We Are Not Here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방법론, 퀴어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그 영화란 무엇인가 다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형식 실험과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너무 난해하고 진지하고 막 실험적인 그런 느낌 없이 참 편안하게 잘 푼다. 이런 느낌이었고 클린미는 그게 리터럴한 어떤 게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어떠세요? 질문이 네, 무슨 질문인지 알 것 같고요. 뭐 글쎄요, 저는 어쨌든 뭐 퀴어 영화의 대부분이 이제 뭐 여러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자들의 연애담이 서사의 메인에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퀴어 영화라고 불려지는데 이제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은 그런 것들도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약간 영화라는 매체를 좀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도했던 작가들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종류의 변신 영화들을 좋아했고 뭐 케네스 앵거 감독 같은 영화를 정말 마법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영화도 좋아하고 이상하게 흘러간 영화들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퀴어 영화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거에 한 사례로 저는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영화 봤습니다. 그래서 김군인가요? 장편. 예, 참 상영하는 즉시 가서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